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밥 차려놓고 가.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유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의 남편은 요즘 말하는 삼식이입니다. 유 씨는 남편에게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으니 수고했다는 말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삼식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한다는데 유 씨의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을 가리켜 삼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유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유 씨는 남편이 집에 있은 후로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바쁘지만 않다면 정신과를 찾아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식이 남편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퇴근이라는 게 없었죠.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는 남편. 청소, 빨래, 설거지 뭐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 출근을 하면서도 점심을 챙겨놓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또 몰랐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유 씨에게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신경 쓰이니 나중에 돌리라는 남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뀌던지 아니면 유 씨가 나가던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1, 2년은 거의 울며 키웠습니다. 초보 엄마는 애 하나도 보기가 힘든데 둘을 동시에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84개쯤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유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에게 육아는 엄마의 일이고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게 일이라는 생각이 박힌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자식들 교육 등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언제나 식구들 중 가장 일찍 일어났고 또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애쓰는 남편도 안쓰러웠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 유 씨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늘 허리띠 졸라매며 팍팍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오는 게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축도 꽤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한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 빨래통에 안 넣었어? 이거 당신 거잖아. 누가 보아도 그런 양말을 신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보물찾기 하듯이 벗어놓은 양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탁 밑에 숨겨져 있거나 소파 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쩔 땐 침대 머리맡에 올려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넣으면 되잖아. 유 씨가 다시 일을 하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이 늘 문제였습니다. 유 씨도 남편처럼 출근을 하니까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살림은 유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 씨가 전업주부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엔 유 씨는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당신은 퇴근하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 근데 나는 또 다른 일이 시작돼.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 오자마자 밥 차려야 되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가 쉴 틈이 어디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밥은 원래 먹어야 하는 거고. 청소 빨래는 뭐 맨날 하나? 맨날 해. 아, 그럼 이틀에 한 번씩만 해. 당신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하지. 적어도 설거지는 해야지. 식기세척기 사용법도 다 알려줬잖아. 아, 까먹었어. 금방 하는데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이라고 온 사람을 바가지 긁어?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바가지를 긁는다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방으로 쏙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하며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 씨는 쌍둥이들까지 챙기고 자면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 버릇을 고친다고 남편 빨래만 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다시 입고 나갔습니다. 무딘 건지 독한 건지 몰랐죠. 그렇게 후줄근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앓느니 죽지 않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진 않았지만 유 씨 속만 문드러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자 싶었습니다. 더 나이 들고 자식들도 더 크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도 바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유 씨 부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동창 모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가? 왜 한번 나가서 만나지? 점심만 먹고 헤어진다며? 가서 뭐해? 집에서 TV나 볼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쿠션을 껴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시선은 TV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남편의 심드렁한 대답에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6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게 하자 싶어서 처음엔 잔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달 동안 지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드러누워서 TV 보는 것밖에 하지 않았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산책이라도 가라 하면 귀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격리된 것과 같은 생활을 스스로 택해서 했습니다.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하루에 좋게 10시간도 넘게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게 재밌다고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유 씨의 할 일이 너무 늘어버렸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여전히 유 씨의 일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게 또 몇 달 지날수록 유 씨도 지쳤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했으면 이제는 유 씨가 일하는 동안에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시체처럼 지내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밥 차려놓고 가. 유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식탁을 덮는 덮개도 샀습니다. 옛날에 유 씨가 어릴 적에 썼던 그런 것 말이죠. 남편의 점심이었습니다. 어딜 나가지 않으니 집에서 세 끼를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손으로는 밥을 차려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누군가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남편은 정말로 딱 라면밖에 못 끓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라면만 먹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새 흔한 배달 앱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배달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바보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생활도 반년간 이어지니 참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건 네가 버릇을 잘못 들였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건 유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앓으니 죽지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앓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하면 시켜야지. 아휴, 나도 그게 되면 좋겠다. 유 씨라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기고 말았지만 말이죠. 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유 씨의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모두 유 씨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끌고 와서 뭐라도 하는 법을 알려줘. 그래도 수진이 아빠는 김치찌개는 혼자 끓였다. 지금은 친구의 전 남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 씨의 남편보다는 상태가 양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가 2시쯤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배고프다고 성화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심시간 지났는데. 2시에 온다고 말했잖아. 유 씨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유 씨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유 씨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때가 되면 딱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왜? 김치찌개 끓일 건데 좀 와서 봐. 내가 그걸 왜 봐? 당신 혼자 있을 때 요리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다 차려놓고 가고 퇴근해서 같이 먹는데 내가 왜 찌개를 끓여? 아니, 진짜 간단해. 김치만 넣고 끓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김치찌개 식당은 뭐하러 있어?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점심 정도는 알아서 해결 좀 해. 아, 그럼 난 안 먹어버려. 무슨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인지 6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입맛 없어. 밖에서 커피 마시니까 입맛이 없지. 남편은 혀를 차며 유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식성은 또 얼마나 좋던지 한 번 찌개를 냄비째 끓여놓으면 한두 끼면 뚝딱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은 백수 아들 말이죠.
당신이 설거지 좀 하지? 아, 거기도. 이따가 할게. 하지만 씻고 나와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물 한번 틀어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걸 그냥 두면 되는데 그릇이 쌓여 있는 건 보질 못하는 성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먹은 그릇들을 유 씨가 설거지를 했지만 정작 남편은 드라마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여자들은 유 씨의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식이 남편. 그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남편 정도면 그 중에서도 상급 삼식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너네 남편 우울증 아니니? 우울증? 그래? 퇴직하면 남자들 우울증 온대잖아. 밖에도 안 나간다며? 병원에 한번 가봐. 유 씨의 남편은 병원도 귀찮아서 안 갈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는 걸 귀찮아했고 직장 다닐 때도 주말이면 늘 집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 만난 고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 씨는 이래저래 조언을 들어 남편을 요리학원에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취미를 붙이거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중년 남자들도 많다고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는 갔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등록을 취소하고 온 남편 때문에 유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유 씨도 노력할 힘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거야? 유 씨의 말에 남편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은? 밥 뭐? 점심? 나도 이제 못하겠어. 냉장고에 반찬들 다 있어. 아까 아침에 먹은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고, 반찬 꺼내고 국도 데워서 먹어? 가스레인지 정도는 켤 수 있잖아. 밥은 밥솥에 있어. 유 씨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는 유 씨는 출근했습니다.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남편이었으니 유 씨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의 뒤통수를 향해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이른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해가 길어 어둡지는 않으나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자 침대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남편이 미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나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건너 뛴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는 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설거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을 굶어서 쉬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깨워서 뭐라도 먹였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 씨가 출근할 때까지도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진작에 깬 것 같았는데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짧은 한숨을 짓고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속이 부대껴 아침은 건너뛰었고 빈 식탁 그대로 출근을 했죠.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엉망이 된 부엌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또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게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유 씨에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남편 대접 이따구로 할래? 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내가 무슨 푸대접을 했다고 그래?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 손으로 밥 해 먹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당연히 나한테는 힘들지. 아주 남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이틀 동안 맺힌 게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 씨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어.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밥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다고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나를 아주 시종처럼 부리겠다는 말이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날 시종처럼 생각했나 보지? 아무튼간 한마디를 안 줘. 지고 이기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 씨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됐다.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또다시 냉전 상태였습니다. 밥은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알아서 해 먹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남편의 유치한 복수였습니다. 여보, 제발 좀. 먹으면 분리수거 좀 해. 내가 뭘. 이게 뭐야? 부엌이 쓰레기장이야? 뭘 시켜 먹은 건지 음식물 담긴 플라스틱 그릇과 스티로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딱 자기 먹을 거만 먹고 일어선 듯 보였죠. 안 냅둬.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그리고 말 걸지 말랬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밥만 챙겨 먹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빨래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뭘 그렇게 어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유 씨 혼자 하려니까 버거웠죠. 유 씨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남편이랑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내내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회사보다도 유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집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말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렇다고 유 씨에게 다정한 남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이런 동거 생활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남편은 유 씨를 아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치해지고 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나이 들어 이런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치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유 씨가 마음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깎아놓은 손톱이 발에 밟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참을인을 새기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남편이 TV 보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파 앞으로 가자 반쯤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발이 걸렸습니다. 발 쪽으로 청소기를 가져가자 남편이 한 발씩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래놓고는 분명 유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돌리는 김에 방까지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남편이 벼랑간 짜증을 냈습니다.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가 안 들리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방도 할 거야. 그걸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내일 아침에 해. 아침에 출근하려면 바빠. 그럼 10분 일찍 일어나서 해. 사람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나이 먹으니까 귀도 같이 먹었나? 소리 시끄럽다고? 유 씨는 청소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청소기를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 청소기를 받아들었죠. 지금 던졌어? 그래. 던졌다. 당신이 진짜 실성을 했구나. 당신 퇴직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런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뭐라도 좀 해. 나가서 차라리 골프를 치던가. 내가 골프를 왜 쳐? 그러면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던지. 내가 내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난리야, 도대체? 그렇게 집이 좋으면 집에 있으면서 좀 치우고 가꾸고 하던가. 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는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해야 해? 평생 바깥일 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살림을 시키려는 당신이 문제 아니야? 말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퇴직해서 그저 편하게는 살고 싶고 집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도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유 씨는 집안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딱 유 씨의 옷만 빨았다 널었다 했고 반찬도 유 씨가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두었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두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기나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팬티도 하나도 없잖아.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도 같이 돌리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유치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 말을 하니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나도 내 할 일 바빠. 필요한 사람이 해. 당신 거 골라서 따로 빨래하는 정성으로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남편처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당신처럼 누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고 싶어. 나보고 하란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나한테 당신 수발 들게는 하지 말아줘. 여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늘 해오던 일이잖아. 나는 적어도 당신이 퇴직하면 다를 줄 알았어. 퇴직한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다 집안일 하고 그래. 적어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 참, 당신이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 살지 말자. 뭐라고? 살지 말자고. 안 그래도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당신이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깟 밥하고 빨래하는 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이혼이든 별거든 뭐든. 어쨌거나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도저히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집이 그렇게 좋다니까 안 나갈 것 같고, 나도 하루빨리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 무슨 집을 구한다는 거야? 나도 몰라. 아파트를 구하든 오피스텔을 계약하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서야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나 싶었습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죠. 당신 술 마신 거 아니지? 안 마셨어. 그러면 노망이 났나?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멀쩡해. 이렇게 맑은 게 오랜만일 정도로. 그럼 진짜로 나가겠다고? 유 씨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을 어떻게 싸야 할지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들어왔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따로 살고. 서류 정리는 내가 나가는 대로 진행하자. 아, 누가 이혼해준대?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유 씨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거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뭐, 빨래하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유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애써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는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음 버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몰라보고 그냥 보내버린 남편 탓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고, 이제는 당신 혼자 잘 살아봐. 퇴직 후 인생 즐겁게 살아. 내가 이제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버려? 내가 돈 때문에 당신 버릴 거였으면 진작 버렸어.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역시 이혼당해도 싸다. 유 씨는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정말로 이사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굴었지만 유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는데 유 씨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집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 씨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머니설로 유 씨를 잡으려 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니까 내가 깨달았어. 여태 얼마나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는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돌아와.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가 노력할 때는 본 척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살림해주는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 몸종 노릇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이렇게 따로 살 작정이었습니다. 유 씨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매달렸지만 유 씨는 이사한 곳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붙어 살아? 애들 때문에? 내가 못 꼭 엄마 도움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엄마가 그리워서 온 것도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는 엄마 등골 빼먹다가 가버릴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만약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는 나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해. 그러면 엄마 예린이도 못 보고 예준이도 못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다고. 그래, 못 봐도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래라.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하고.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박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듯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친밀한 내 편이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누구보다도 친정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박 씨는 거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박 씨가 원한 것은 아니었고 박 씨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온 딸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와서는 맞벌이하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던 딸. 은근슬에 하나 둘 부탁해대는 통에 어영부영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에는 바로 옆에 사는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가 싶었지만 처음부터 곁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이 반목하게 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손주들 육아와 집안일까지 부탁하는 딸을 거절했더니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협박에 가까운 그 말에 박 씨는 딸 없는 셈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나를 이토록 가찮게 여긴다면 박 씨의 사랑에도 더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딸과는 같은 성별이라 그런지 아니면 살가운 딸의 성격 때문인지 더욱 가까웠습니다. 주말엔 같이 쇼핑도 가고 직장 다니면서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들, 딸 모두 결혼을 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조금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도 직장 때문에 박 씨 부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래가 잦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명절이나 돼야 볼 수 있었고 딸은 그나마 자주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전화통화는 자주 하고 사이도 여전히 좋았죠. 아, 맞다, 엄마. 상의할 게 있는데. 뭘?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딸이 마침 생각났다는 듯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그쪽으로 이사 갈까? 뜬금없는 딸의 말에 박 씨가 의아해하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살기엔 여기보다 그쪽이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여긴 너 직장 다니려면 불편하잖아. 박 씨 부부의 동네는 딸의 회사와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결혼할 때도 이 동네는 후보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딸과 사위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김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김서방은 좋다고 하지. 애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문제될 거 없어. 집 근처로 옮기면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 딸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반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 근처로 온다고 하니 어쩐지 부담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나도 엄마랑 좀 가까운데 살고 싶어서 그래. 애들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잖아. 어린 손주들 얘기를 꺼내니 더욱 그랬습니다. 사위와 딸이 맞벌이하며 애들 키우는 걸 항상 힘겨워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도 지장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말이죠. 주말에는 지친 딸 부부를 위해 손주들을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 김장을 하거나 하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사를 온다고 하니까 왠지 박 씨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뭘 해달라 부탁하진 않았지만 가깝게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자주 생길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옆에 살면서 챙길 자신은 사실 없었습니다. 딸도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오진 않을 것 같았고 말이죠. 오면 좋지. 애들도 자주 보고.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딸이 가까이 살면 좋지 않은 생각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올지 안 올지 고민하던 게 아니었는지 바로 그 다음 주에 박 씨와 같은 아파트로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로 오겠다고? 그 아파트로 계속 알아보고 있어. 아, 그래? 설마하니 같은 아파트로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좋겠지? 걸어서 1분이면 가겠다. 아, 그러네. 근처로 이사 온다는 말이 그저 그런 근처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딸의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뒷동에 사는 지인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보다 나이가 많았던 여자도 몇 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같은 아파트로 온 건 아니었고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옆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딸과 사위가 출근하면 그 집으로 가서 집안일 다 해놓고 오후엔 손주를 보다가 저녁에 딸내가 퇴근하면 8시쯤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4, 5년 정도 애를 봐줬는데 그러다가 허리 수술도 하고 골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봐줄 일이 없어질 때쯤 딸이랑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딸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남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언제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말년의 딸 뒤치다꺼리 하다가 더 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며 키웠으니 이제는 좀 남편이랑 시간도 보내며 한적하게 살고 자식들 가끔 보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하지만 오겠다는 딸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미리 뭐 해줘야 하나 걱정하는 것도 다소 웃긴 일 같기도 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딸이 오더라도 요청하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딸은 2달이 안 되어 정말로 같은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저녁에 만나서 산책도 하고 말이죠. 지레 겁먹었던 게 민망했습니다. 딸이랑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김서방은? 친구들 만나러 갔어. 애들이 아침부터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주말이면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일이 늘긴 했습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봤습니다. 그럴 때면 정신이 없고 좀 힘들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일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니 말이죠.
사위 없이 오니 밥 차리는 것도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 그래? 많이 먹어. 나 집에 갈 때 좀 가져가도 돼? 김서방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좀 싸줄게. 그렇게 한두 번 반찬을 챙겨가던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반찬할 때 우리 목도 같이 해주면 안 돼. 반찬을 해달라고? 나는 평일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반찬하면서 조금 양만 늘리면 되니 말이죠. 바쁜 딸 도와주는 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이 똑 떨어졌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겠는데. 혹시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어느 날 금요일 저녁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손주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갖다 줄게. 응. 고마워, 엄마. 딸의 집에 가자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한창 말썽 부릴 나이였습니다. 딸은 밥을 준비하려는지 부엌에서 분주해 보였습니다. 여기 반찬? 김서방 금방 와? 한 2, 30분 있으면 올 거야. 그런데 갑자기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인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5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그러거든. 그래. 저녁 먹고 온대? 응. 근데 이 근처에서 본다고 나도 같이 만나자는데. 딸은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허락을 받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너도 간다고? 혹시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갑작스런 부탁이었습니다. 아빠 밥 차려야 하는데. 남편도 곧 올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딸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박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밤에 데리러 온다며 말이죠. 애들 때문에 저녁에는 외출을 잘 못하는 딸이었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엄청 좋다? 그치? 그러네. 박 씨는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딸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데려가겠다던 손주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안 돼 집에서 재웠는데 다음날 점심쯤이 되어서야 애들을 좀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어디도 못 가겠다는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온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뻗어 있어. 애들 밥이나 차려줄까 모르겠다. 차려주겠지? 자기 새끼들인데. 괜한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바라면 둘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무척 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주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어서 온 건 맞겠지 싶어서 가능한 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이번 주에도 애들 맡긴다네. 이번 주에 산에 간다고 말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대잖아. 아이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일단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가까이 사는 딸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봐줘. 우리도 우리 시간이 있는 거잖아. 젊은 애들이 더 바쁘겠지. 우리는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집에만 있었던 거 알지? 날씨가 너무 좋아 어디든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달려서 딸 부부 없이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들고 말이죠. 딸과 사위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무슨 약속이 매주 그렇게 생기는지 몰랐고 평일에도 자주 박씨 부부에게 손주들을 부탁했습니다. 회사가 늦게 끝나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유가 아닐 때도 종종 있었죠. 장모님,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무슨 일 있어? 오늘 예린이 엄마가 야근하는데요. 제가 지금 급하게 좀 나가봐야 해서요. 애들을 돌보고 있던 사위가 급한 일이 있다며 박 씨를 호출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저녁밥을 먹고 쉬고 있었기에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전화가 달갑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위에게 같은 전화를 받는 것만 두 번째였습니다.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씨가 당연히 올 거라는 게 깔려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살며 빤히 박 씨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사위에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거절하면 사위는 일을 보러 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친구 좋아하는 사위의 수략 속일 테지만 말이죠. 알았어. 지금 갈게. 박 씨는 한숨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또야? 어지간하면 애들 부탁을 들어주라고 했던 남편도 지긋지긋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애를 맡기려고 하니 남편도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 그럼 나갔다 올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나가버리는 사위 때문에 또다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고마워하더니 익숙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퇴근해서 온 딸이 집에 있는 박 씨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뭐야, 예린이 아빠는? 너한테 말 안 했어? 약속 있다고 나갔는데. 뭐? 인상을 쓰며 되물은 딸은 그런 사위의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말도 안 하고 간 것도 간 건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를 불러? 너한테 말한 줄 알았지? 말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기네. 왜 엄마를 부려먹어? 박 씨는 그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박 씨를 부려먹으려 하는 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위가 그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딸 부부가 힘들다고 부탁할 때마다 들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내는 그렇게 애들은 맡기면서 정작 박 씨가 딸을 필요로 할 때는 딴청이었습니다. 정연아, 혹시 내일 바쁘니? 내일? 아니, 왜? 내일 고모네 가기로 했는데 네 아빠 차 뭘 수리해야 한다고 오늘 맡겼다네. 신우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차가 고장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까 했지만 짐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았고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꽤나 들 것 같아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 타고 30분 거리였습니다. 고모네? 응. 딸이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짐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 고모 주려고 네 아빠가 뭘 이것저것 많이 사놨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박 씨도 난감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주말에 길 막힐 때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하루 다 간단 말이야. 아,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가. 나는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가면 김서방이 가야 하는데? 김서방한테 운전시키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 엄마도 마음 불편할 거고. 사위가 애들을 보고 딸이 데려다주는 선택지도 있을 텐데 딸은 그런 식으로 박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싫다는 딸에게 2번 묻지 않고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실망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박 씨도 내가 딸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박 씨는 딸과는 조금 독립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 씨의 부탁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에게도 딸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가 박 씨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남편이랑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여행인 듯 했습니다. 딸 생각을 안 하고 가니 모처럼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닷가도 거닐고 그 앞에 있는 횟집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숙소에 들어오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던 휴대폰을 충전하고 보니까 딸에게서 연락이 무척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네. 무슨 일 있나? 10통이나 했어? 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며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박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왜 아빠도 집에 없어? 우리 집에 갔었어? 애들 좀 급히 맡기려고 했는데? 주말에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설명을 하려다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딸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맡긴다고 미리 말도 없었기에 온 것인데 꼭 박 씨가 약속을 어기기라도 한 듯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지도 못했어. 오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바다에 놀러 왔어. 그러자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챙겨주길 바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줄은 몰랐네. 박 씨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 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애들을 못 맡기니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박 씨 부부가 손주를 봐주는 대기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고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딸 때문에 하루를 망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기분은 든 적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어디에 있는지 늘 딸이 파악하고 있으니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딨는지 확인하는 건 손주들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보통은 간섭받을까봐 자식들이 부모와 가까이 살기 싫어한다는데 어째 박씨네는 반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에 딸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박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 결혼 기념일인 줄은 몰랐네.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어. 내가 짜증냈지. 몰라.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엄마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말 좀 해주고 가지. 그렇게 갑자기는 애들 못 봐줘. 알았어. 나도 미리 연락할게. 딸이 그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박씨도 유하게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박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응? 엄마 낮에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집안일 좀 해주면 안 돼? 뭐? 아니, 난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있고. 그래도 청소 빨래까지 해달라고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김서방이랑 같이 하면 되지. 주말에 해도 되는 거고. 이미 반찬도 주고 하잖아. 아니,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만큼 줄게.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박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돈 줄 테니 일하라는 말을 자식에게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노후의 딸 집 들락거리며 살림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이라면 젊어서 충분히 했습니다. 딸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도우미를 써.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엄마는 싸니까 시켜?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도 너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살림까지 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는 너무해. 친정엄마는 원래 딸이 해달라고 안 해도 뭘 더 해주지 못해서 난리라는데 엄마가 해주는 것도 부족하단 소리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딸은 박 씨가 손주들을 봐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안 봐줄 때 서운해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순전히 내 자식이기에 덜 힘들라고 해준 것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선에서만 도와주자고 마음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과 사위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는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애 좀 더 크고 돈도 더 모으면 이사해야지. 계속 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끼리 놀러 갈 때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장모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 애들도 맡기고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애들 크고 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해. 기대다니? 그때쯤엔 우리가 엄마 아빠 부양하길 원할 수도 있잖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하고. 나도 엄마랑 가까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왔는데 막상 사니까 불편해. 자꾸 싸우게 되기도 하고. 멀리 사는 게 더 사이가 좋겠어. 그래도 당분간은 있어야지. 그건 알지. 애들 때문에. 딸이 부모 도움을 받으려고 이사 온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 씨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엔 이 정도는 도와줄만 하다고 생각했으니 딸에게 별말은 안 했지만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박 씨도 더 이상은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엄마, 반찬 떨어졌어. 반찬 가지러 가는 김에 애들 한 3시간만 맡겨도 돼? 김서방이랑 영화 보고 오게. 아니, 우리도 반찬 안 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외출할 거야. 아, 언제? 우리는 영화 보러 저녁에 갈 건데. 글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 말을 해줘야 우리도 예매를 하지. 이제 애들은 못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 무슨 말이야? 딸이 당황스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박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봐준다고. 주말에도 그렇고. 반찬도 네가 알아서 해. 힘들면 사 먹던가. 엄마, 그러면 우리가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너희끼리 잘만 살았잖아. 잘 못 살았으니까 엄마 옆으로 이사를 왔지. 이럴 거면 무리해서 안 왔지. 누가 무리하라고 했니?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너무한 건지는 네가 잘 생각해봐라. 차갑게 말하는 박 씨가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랑 외출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손주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차라리 박 씨도 남편이랑 둘이 영화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딸네 가봤자 남는 것도 없고 보람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박 씨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함부로 하게 된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엄마 갱년기 아니야? 다음 날 딸이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갱년기라서 딸에게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았죠. 이렇게 보면 꼭 딸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과는 또 다르게 당연히 엄마의 도움을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이사가 버릴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말투가 꼭 협박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박 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사를 가던지 해. 뭐? 멀리 사는 게 더 좋았다며. 너도. 사위와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딸이 한 말이었지만 딸은 자신이 언제 박 씨에게 그런 말을 했나 생각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성내를 읽힌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붙어 살아? 애들 때문에? 내가 못 꼭 엄마 도움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엄마가 그리워서 온 것도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는 엄마 등골 빼먹다가 가버릴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만약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는 나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해. 여태 박 씨가 해줬던 일들은 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예린이도 못 보고 예준이도 못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박 씨의 대답에 딸은 잘못 들었나 싶은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도 박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못 봐도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래라.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하고.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엄마, 왜 이렇게 자식한테 냉정한 거야? 먹고 사느라 힘든 자식 도와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 꼭 이렇게 자식 마음에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려? 누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게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이토록 상처를 받고 나니 무언가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뒷동에 사는 그 여자와 같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언제든지 써먹어도 되는 일꾼 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엄마 의견 상관없이 이사 온 것처럼 또 너희 맘대로 연을 끊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게. 부모도 부모 인생 좀 살자.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남은 인생을 자식 뒤치다꺼리하고 손주 보면서 살아야겠니? 그러다 늙어서 수발받아야 할 때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떨어지자. 엄마 아빠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자유롭게 살게도. 딸은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박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딸과 떨어져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딸이 연을 끊자고 하지 않았어도 박 씨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명절에 안 와도 돼. 앞으로는 각자 잘 살자.
그게 최근에 박 씨가 딸을 만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위에게서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사를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작에 이랬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거절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걸레로 닦기는 해야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같이 사는 것보다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니 말이죠. 넌 참 얼굴이 폈다.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켜.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최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요즘 사람이 참 무섭다는 걸 며느리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인 최 씨가 하는 말에 한 번에 수긍하는 법이 없었고 할 말은 참지 않았습니다. 옛날 최 씨가 젊었을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부모한테 애 봐달라는 부탁은 잘만 하면서 자신은 시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영리한지 아들을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최 씨의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참 얄미운 며느리였습니다. 쌍둥이 손주를 아들에게 키우게 만들고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것마저도 최 씨의 아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이를 이해하자 생각하며 수년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보지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 참 허무했습니다. 결혼을 한이 키워준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아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최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에게는 최 씨도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다행히 두 자식 뒷바라지할 형편은 돼서 자식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 보냈고 직장도 좋아서 자식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최 씨의 품 안에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을 하니 모든 게 최 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어찌 그렇게 부모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은 둘째인 딸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이 좋지 못했죠. 요리사?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 네, 최 씨는 예비 사위의 직업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직업이었으니 말이죠. 아, 셰프인가 그거? 셰프는 아니고요. 아는 선배네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이야? 그렇죠. 일 배워서 차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최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을 식당 직원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럼 자기 식당이 있는 게 아니네. 그렇긴 한데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부모로서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딸 고생 안 시킬 만한 사위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식당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그런데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걸 바랄까 싶었죠. 또 요즘에 얼마나 요리사라는 직업이 많나 싶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보장해 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딸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충분히 재능도 있어요. 꼭 변호사나 의사여야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30 넘어서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돈도 잘 버는 것 같긴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쉽게 결혼을 허락하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정이랑 등지고 살 거야. 당신은 그러면 못 살아. 남편의 말대로 최 씨는 그럴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심적으로 더 친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모아둔 돈 있고 우리가 번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그쪽에서 한 푼도 안 준대?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집은?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땡전 한 푼 없이 보내려는 사돈네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딸은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사위가 작게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꽤나 잘 된다고 했습니다. TV에 출연도 했다기에 최 씨도 찾아보았죠. 그래도 누구 딸은 변호사한테 시집갔다, 누구 딸은 의사한테 시집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 씨가 그쪽으로는 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첫눈에 실망이 됐습니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작은 키에 깡말라서 건들면 픽 쓰러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키도 훌쩍 크고 늘씬한데 반해 며느리는 조금 과장하자면 꼭 어린아이 같았죠. 그런데 그게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런가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부모가 앞에 있건 없건 어찌나 챙기던지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쁘장 하더구만 뭘. 얼굴만 이쁘장하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애나 낳겠나 싶던데. 아이고, 혹시나 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있어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은 날 부엌에서 남편과 최 씨가 속닥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그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리여리한 몸매처럼 연약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많이 먹어도 잘 안 찌더라고요. 어릴 때 좀 아파서 몸은 약한데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요. 당돌하게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의 표정이 조금 변했는지
그걸 눈치채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제서야 최 씨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도 낳고 살아야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보원 씨, 왜? 뭐 줘? 물 어디 있어?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있어라, 내가 줄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들을 다시 앉히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며느리 옆에 딱 붙어서 말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러다 머슴이라도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최 씨가 식사를 전부 준비했으니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른 말리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생전 집에서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더니 별일이었습니다. 부모 힘든 건 몰라도 집마누라 힘든 건 아나 싶어서 얄밉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아들에게 눈을 흘기자 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가져갔습니다. 어설픈 손길에 최 씨가 아들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장갑이 잘 맞지도 않아 낑낑거리며 벗어서 건네주기에 최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최 씨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전이 따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모두 최 씨가 하게 되니 자신은 무술이었고 말이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휘둘리면 나중에는 아주 부인한테 잡혀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과일을 먹으며 최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전세로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최 씨가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양가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 있어. 아니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네, 저희가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집 구할 수나 있겠어? 형편껏 사는 거죠. 살면서 늘리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둘이 버는데 어떻게든 살죠? 며느리가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참 태평하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조금씩 늘려서 애 키우며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최 씨가 몇 번 더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차가운 말에 최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최 씨에게 눈치를 줬고 말이죠. 준다는데도 이렇게까지 거절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참 별난 며느리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쪽에 받지 않으려 하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는 길에 최 씨가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양가 도움받으면 그만큼 부모님한테 간섭받을 각오 해야 해. 알지. 나도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당연하지. 부모님도 사람인데. 해주면 바라게 되고 서운하게 될 거 아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행복해. 맞아. 맞는 말 같긴 한데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데 뭐라고 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다니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그 말대로 아들 며느리는 결혼 후에 잘 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오후에 잠깐 너희 집에 들리려고. 저희 집에요? 오후에 아무도 없죠. 일하는데. 알어. 반찬 좀 주려고 그러지. 놓고 갈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보원 씨한테 들렀다 오라고 할게요. 아, 바쁜 애를 뭐하러 보내? 내가 그쪽 지날 일이 있어서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줘. 비밀번호요? 그래. 요것만 넣어 놓을 테니까. 정 두고 가시려면 관리실에다가 맡겨주세요. 뭐? 며느리의 말에 최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반찬 배달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관리실에다 두고 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집도 지저분하고요.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좀 그래서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청소 안 했다고 내가 흉 볼까봐 그러니? 그리고 내가 뭐 훔쳐간대? 비밀번호를 왜 못 알려줘?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나니 반찬이고 뭐고 갖다 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도무지 곁을 내주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최 씨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며느리라지만 딸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가 싶었죠. 며느리는 스스로 며느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명절에 와도 설렁설렁 일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최 씨의 아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님, 식구도 별로 없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 여보.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일은 정인애도 오잖아요. 음식 조금만 하면 누구 코에 붙여요? 먹을 음식만 하면 되잖아요. 다 먹을 음식이야. 산적 같은 건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산적이 차례상에 없으면 되니? 차례상에 한번 올리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끝까지 수긍하는 법 없이 맞받아치는 며느리.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늘 며느리와 대화만 하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만 하면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최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어머님, 제가 이거 끼울 테니까 어머님은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일까지 시키는 며느리였습니다. 여우인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보원 씨, 설거지 할 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아이고, 일이네. 어느 세월에 해. 아니에요. 어머님, 보원 씨가 할 거예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잖아. 하다 보면 느는 거죠. 내 아들 부려먹으며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떤 시모가 곱게 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했죠. 어머님, 이제는 반찬 가져다 주지 마세요. 왜? 지난번에 준 거는 임신한 사람한테 좋다는 거야. 어차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밥도 안 먹고 살아? 왜 먹을 사람이 없어? 둘 다 일하는데 집에서 밥 잘 못 먹죠. 보원이 걔는 아침은 꼭 먹는 애야. 저녁도 사 먹지 말고 집에서 먹으면 되잖냐? 보원 씨 아침에 속 안 좋다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는 아무튼간 따박따박 됐다. 그러면 내가 준 건 다 버렸냐?
먹다가 남아서 버렸죠. 저 위에서 주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얘는 챙겨줘도 하지 말래? 참 희한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음식하는 게 힘들까봐 매번 반찬을 줬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준다는데 최신에는 며느리가 차가워서 그마저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거. 그것도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못된 아들 내외는 자신들도 최 씨에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한동안 아들네와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가끔씩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안 가봤습니다. 반기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죠. 그런데 손주들까지 생겼는데 그렇게 아들네와 등진 채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일찍 결혼했는데도 애를 낳지 않으니 쌍둥이가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게다가 친손주들이었기에 마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끌리는 것이겠죠. 나다. 애기들 보러 이번 주말에 가마. 네. 주말에 오세요, 그럼. 최 씨의 전화에 며느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 싸우고 혼자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풀어주질 않으니 늘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방문해서 손주들을 보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눈코가 우리 보원이랑 똑같이 생겼네. 눈은 저 닮았죠. 보원 씨는 눈은 작잖아요. 작기는? 저 정도면 큰 편이지. 다들 저 닮았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한마디를 안 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을 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아들네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가? 애들 불편하게 왜 가? 뭐가 불편해요? 내가 애들도 봐주고 하는데. 봐주긴 뭘 봐줘? 일만 늘리지.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을 곧 해야 하는데요. 그래? 혹시 그러면 한 3개월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애들을? 네, 올해는 말고요. 저 복직해서 재택근무도 같이 하면 하루에 4시간씩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유, 내가 애들을 어떻게 보니? 안 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늙은이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 너는. 안사돈 보고 오라 그래. 차 타고 3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부탁드려요? 허기야. 그렇다고 여기 들어와 살 수도 없고. 너희 애들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봐. 그런 것도 자꾸 맡기다 버릇하면 애들 못 키워.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회사를 몇 달 더 있다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 복직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냐? 아무튼간 애는 못 봐줘. 누구 골병 날 일 있니? 며느리의 부탁이 얄미웠습니다. 자긴 며느리 도리하기 싫고 시부모만 보모 노릇을 하라는 것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듯 거절을 했죠. 네, 알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그 뒤로 며느리와는 또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전화하면 애기들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애를 안 봐준다고 복수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손주를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직 돌밖에 안 된 어린애들을 벌써부터 보내나 싶었습니다. 이유식도 다 사 먹인다며? 애를 왜 그렇게 키우니? 몸도 안 좋고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요. 며느리는 복직을 했다는데 몇 달간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곧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회사에 나가게 되자 반대로 아들이 육아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육아휴직?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요즘에 육아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다 돼요. 언제까지? 1년 휴직해요. 뭐? 그렇게 오래? 이게 무슨 요지경이냐? 남자가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 객관적으로 봐도 아들의 직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영이네 회사는 오래 휴직 못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들 봐주기를 거절한 건 최 씨였지만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참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애들을 엄마가 키워야지 남편 손에 맡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차라리 내가 봐줄게. 그제서야 며느리에게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복직했고 보원 씨는 휴직했어요. 안 봐주셔도 돼요. 그래도 애를 어떻게 보니? 자기 새끼인데 왜 못 봐요? 봐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최 씨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은근히 섭섭하기도 했죠. 보원이도 이참에 일도 쉬고 좋지.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던 아들이 쉬엄쉬엄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놀러 가기도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방문하기에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행복한 노후가 없겠구나 싶었죠. 또 오신다고요? 또? 말이 좀 그렇다? 아니, 어제도 오셨잖아요. 낮에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와야 해요. 그럼 저녁에 갈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새 들어 자주 가긴 했지만 이렇게 안 반기는 티를 낼까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애들 보러 가는 거지. 그래도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였죠. 오후 늦게 아들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최 씨가 쭉 보니까 아들의 하루가 참 딱했습니다. 빨래도 네가 해.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하죠.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빨래도 하라고 해요. 너는 뭐 집에서 노니?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종일 종종거리면서. 저 회사 다닐 땐 지영이가 다 했어요. 그건 원래 지영이 걔가 하는 일이고 원래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간 팔불출이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낮에만 있다가 가서 몰랐는데 식사 준비까지 아들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씻고 나와서 뽀얀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얼굴이 폈다. 네? 저요? 그래.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며느리 보고 찔리라고 한 소리였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요. 이제 잘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거 늘어서 어디다 써?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키니?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최 씨가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지친 기색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미우세요? 뭐? 큰 소리로 대꾸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살림 대신해 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 마세요. 안 그래도 내가 보원이 그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서 해주겠다고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 그러면 할만한가 보죠. 뭐? 넌 남편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저도 그런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집 살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요. 육아휴직을 하려거든 네가 해. 남자가 바깥 일을 해야지. 직장도 보원이가 훨씬 좋잖냐? 네. 보원 씨 직장이 더 좋아서 육아휴직해도 돈 나오고요. 저는 더 육아휴직하면 잘려요. 보원 씨 혼자 힘들게 저희 먹여 살리는 거 보고 싶으세요? 뭐야? 이게 정말 말끝마다 말대꾸야? 너는 그냥 네하고 대답하면 어디가 덧나니?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뭐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제 좀 지치네요. 참나? 네가 시집 와서 잘한 게 뭐가 있냐? 보원이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애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고 내가 식겁했다. 사돈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차라리 사돈이 와서 집안일을 해줘야지. 딸내미 약하게 낳아서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사돈 탓 아니니?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고생시켜? 때마침 거실에 나온 아들과 눈이 마주친 최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가세요. 뭐?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네 집?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러려고 집을 살 때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우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듯 했습니다.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는 얌체 같은 며느리를 모르고 아들은 최 씨만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저런 눈을 할 수 있나 몰랐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아들은 그렇게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최 씨의 가방을 들더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최 씨가 며느리를 향해 표독스럽게 내뱉고 집을 나왔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부모라니. 아들에게도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결결혼한다 했을 때 꼭 반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를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최 씨의 말을 듣고도 매정했습니다. 번호 차단할 거예요. 이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희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최 씨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딸은 오히려 최 씨의 잘못이라고 나무랐습니다. 너도 똑같아. 자식들이 어쩜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야? 너도 그렇게 키워놨더니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시집가고 말이야. 다 불효자들이야 너희들은. 엄마, 나도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싶어요. 뭐?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것들마저도 부모를 이렇게 외면하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결혼을 잘못 시킨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는 차단하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변하질 않으시네요. 내가 뭘? 그러면 내가 효도도 안 하는 못된 자식들한테 돈도 줘야 하니?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 많이 쓰세요. 너 이게 정말 끝까지 말대꾸야? 이제 말대꾸 할 일 없어요. 건강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처럼 최 씨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운 듯 했습니다. 자식들 좀 그만 볶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당신은 내 맘 헤아릴 생각도 없죠? 당신이나 제발 좀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 봐. 남편마저도 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조차도 집에서 최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부부가 아니게 되었죠. 최 씨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최 씨의 노후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외로웠죠.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자식에게 헌신하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뒤늦게 최 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